월가의 거죠. 투자은행이 망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약한 거리는 항상 문제가 된다. 그 트리거는 뭐다? 긴축이다. 가파른 긴축이고 그 긴축을 불러오는 거는 뭐다? 물가다. 어제부터 불거진 유가 상승 이런 요인도 있지만 네. 돈을 이렇게 안 풀었으면 물가 이렇게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통화 정책이 미친 물가를 만드는 거예요. 하반기의 경기 침체가 좀 지금 불확실하니까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트레이딩 장세고 굵직한 추세적인 장세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하나라도 잘 알고 넘어가는 게 그럼요. 중요합니다. 아, 네. 역시. 우리 김한진 박사님 또 친절하게 오늘도 좀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물가가 뭐 하여튼 많이 올랐다가 좀 이제 잡히나 싶었는데 별로 안 잡히는 그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고 연준은 금리를 뭐 올리려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은행 문제나 이런 거 터지면서 거기다 유가도 터지면서 지금 못 올릴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가는 좀 걱정을 해야 되죠. 어쨌든 유가도 오르고 지금 다시 걱정을 네. 좀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까? 물가는 뭐 잡혀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지난주에 이제 그 김영익 박사님하고 같이 나왔을 때 네. 이제 3월 22일 FOMC 연방준비제도 FOMC 통화정책 회의를 좀 리뷰해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연착륙에 자신이 없다. 두 번째는 3월 달에 불거진 은행 문제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이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진위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 3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된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경제 전망이 0.4%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그 얘기는 뭐 1분기에 3% 성장률을 감안할 때 곧 마이너스 성장률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뭐 2분기에 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 들어갈 가능성이 네. 높고 적어도 마이너스 1%대 성장이 나와야 연말에 0.4%가 나오고 네. 연간 그래야 근원 PCE 물가가 연준이 금과 옥조로 보는 근원 PCE 물가가 올해 연말에 3.6%를 찍을 거다. 도달할 거다. 3.6%는 2%의 목표 대비 아직도 높은. 그러니까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만들어야만 네. 연준은 만들어야만 물가가 네. 3.6%에 겨우 도달할 거다라는 거를 이미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대 하반기 성장률을 사람들은 이제 경착륙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당연한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거는. 목표 달성할지 안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은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지난주에 리뷰를 했었는데 결국 이 대목에서 제일 마켓 입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4.75%포인트를 숨가쁘게 연준이 금리를 올려왔는데 네. 그 누적적 영향이 하반기에 경기에 얼만큼 영향을 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3월 달부터 불거진 은행 문제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뭐 금융위기적 현상이라든지 요인이라든지 뭐 잠복된 위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숨어 있지 않느냐 뭐 그게 없다면 주식시장은 뭐 괜히 걱정했구나 기후로 이제 조금 밝혀질 거고요. 네. 만약에 진짜 뭔가가 숨겨져 있고 정말 뭐 2008년 3월 리만 브라더스가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고 JP 모건에 인수되고 6개월 후에 리만 브라더스 문제가 생긴 그런 거를 조금 지금 또 반복한다면 정말 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의 누적적 또 시차를 둔 효과가 하반기의 경기를 얼만큼 둔화시킬 건가
두 번째는 은행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두 가지 부분인데요. 예. 이 대목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4월 달, 5월 달 주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일단 물가가 6월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월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 0.3 전월비 0.3 이하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안정적으로? 네,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뭐 작년도의 기고 효과. 작년 6월에 미국 CPI가 9.1%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0.6%만 올라도 하반기 그 6월 말에 미국 CPI가 4%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베스코스 인베스트 자료를 조금 제가 참고해 보니까 네. 상반기에 0.6%만 전월비 올라도 6월 달에는 6월 말에 우리가 그 받아볼 수 있는 미국 CPI의 성적표는 한 3.99, 4%를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만약에 0.6%로 계속 전월비 오르면 올 연말에 미국 CPI는 7.4%가 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가 좀 있는 게 착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연준이 예상하는 근원 PCE 3.6%에 도달하려면 0.3% 이하로 나와야 돼요. 전월비. 그러니까 굉장히 하반기에는 바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월 3일 날 예정된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25bp를 올려도 그거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5월 초에 올려도 호재다. 올려도 네. 안 올리면 더 호재고 올려도 호재다. 왜냐하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장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좀 4월 떨어져 중에. 있죠. 네. 사실. 지금 아마 3%를 깨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적어도 3%에 근접하는 뭐 3.1, 3.2, 3.3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주식시장을 조금 부양하는 효과가 네. 채권 시장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거는 오케이. 이거는 근데 통화정책이나 좀 장기금리의 프라이싱 반응은 조금 단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이고 즉각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4월달, 5월달 주식시장을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경기라는 부분은 기업 실적과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1Q 실적부터 2Q, 3Q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뭐 ISM 지표 망가져서 나왔지만 이것도 뭐 바로 그냥 뭐 ISM 지표가 꺾인다고 해서 미국 성장률이 2분기에 바로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좀 긴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아젠다고요. 예. 경기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악재는 조금 멀리 있고 네. 지금 통화정책 사이클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장기 금리가 그로 인해서 내려가고 개봉박두구네, 그건. 이런 부분들은 개봉박두고 즉각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당연히 즉각적인 호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앞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 침체, 뭐 조금 불확실한 이 경기 요인 그리고 알듯 말듯 모르는 좀 은행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뭐 연준도 모른다는데 당장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당장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단 조금 네. 급한 불은 껐잖아요. 네, 네. 그 예전에 네. 그 베어스턴스하고 리먼가 6개월 텀이 있었나요? 네. 6개월. 6개월 정도 텀이 딱 있었죠. 6개월입니다. 근데 그 베어스턴스 터지고 리만 터질 때까지 뭘 잘못해갖고 리만이 터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터질 리만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서 터진 거예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 지금도 이제 뭐 터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터질지 안 터질지를 이미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죠. 리만도. 네, 이미 갖고 있었고. 근데 뭘 안 해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게임은 이미 망하는 쪽으로 끝난 건데 네. 그 전부터 서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프랑스나 스위스 그리고 노던룩 영국
이런 데서 먼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세계 경제가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밀접하게 촘촘히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서프라임 부실 대출이 네. 그리고 그 대규모 그걸 이제 기초자산으로 한 CDO 그 파생 상품 네. 일종의 장외 파생 상품이 전 세계 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니면서 외곽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 유럽에서 먼저 터졌고요. 미리 터진 게 리만 2008년 9월로 치면 1년 반 전부터 네. 무려 1년 반 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미국의 모기지 은행이 하나 망하죠. 네. 그게 무슨 센츄리인가 뭐. 네, 무슨 센츄리가 은행이 망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뮤추얼 네,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유동성이 받고 프레디맥 이런 것들이 국유화가 되면서 그 상황에서는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막아요. 리만 터지는 거는? 아니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네. 베어스턴스가 망한 날 네. 재무부나 뭐 페드나 아니면 네. 뭐 JP 모간에 뭐 제이미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야 리만도 저거 문제니까 네. 다 자르고 다 해체하자 하고 했으면 금융위기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금융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들어가서 그걸 한다는 것도 선제적으로 안 하기는 되고 어렵죠. 두 번째는 파생 상품을 다 나눠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네. 그걸 청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맞습니다. 거라고. 그 법적으로도 안 되겠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네. S&P하고 무디스가 알아. 근데 우리가 바꾸면 쟤네들이 또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누른 뭐라 해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여쭤보는 그런 겁니다. 상황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 금융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를 했어요. 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약한 고리거든요. 네. 약한 고리가 문제인데 저는 위기의 위력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 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서프라임 모기지 파생 상품 같은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제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죠. 그 금융 당국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장외 파생 상품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차이인 거고요. 네. 하지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월 달에 도이치뱅크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상업용 부동산 규모는 주거용 부동산 부분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큰 주거용 부동산이 조금 과열되어 있다라는 부분. 상업용 부동산이. 네,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는 부분.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드 금리가 결국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인상 안 됐으면 리만 사태도 안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4년에 걸쳐 3년에 걸쳐서 425bp가 올랐어요. 화면을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제가 아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1%에서 5.25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3년에 걸쳐서 425bp를 인상했고 지금은 거의 1년에 475bp를 인상했어요. 훨씬 더 금리 인상 속도는 가파르죠.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이 그 당시에 2003년에 4년간에 걸쳐서 190bp 올랐어요. 2003년 3.3%에서 고점이 5.2%, 5.3%까지. 근데 지금은 거의 2년에 걸쳐서 400bp가 올랐어요. 2배 짧은 기간 동안 2배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안전 국채를 갖고 있다가 이 평가손 때문에 미스매칭 때문에 문제가 생겼듯이 이 파열음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곳곳에. 그리고 물가는 2008년 8월에 5.3%였어요. 그때 엄청 높다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큰일 난다고. 지금 작년 6월에 9.1% 찍고 지금 내려온 게 6%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네, 거네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만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갔고 물가는 높다. 여전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렇게 비교해 보면 오른쪽 2023년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 상품이라는 게 저렇게 한 줄로 박사님 쓰셨지만 전 세계 금융기관을 다 오염시킬 정도로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모 금융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게 그냥 가파른 긴축 고물가 세계 동조 비주거 부동산이라면 저건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네. 금융의 약간 불안정성 그리고 경기의 퇴조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 상대적인 약점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진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와 정말 저런 게 있었나? 그런 정도예요. 라는 그때도 정도죠. 그 위험한 게 보였었어요. 잘 안 보였죠. 아니 워닝을 많이 줬죠 사람들이. 워닝은 시장 줬지만 참가자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아, 그래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가늠하지 못했다라는 월가의 거죠. 투자은행이 망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약한 고리는 항상 문제가 된다. 그 트리거는 뭐다? 결국엔 긴축이다. 가파른 긴축이고 그 긴축을 불러오는 거는 뭐다? 물가다. 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죠. 지금 보시면 미국 M2의 GDP 비율입니다. 이게 박스권을 돌파한 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금융위기를 수습하느라고 올랐잖아요. 이때만 해도 60%였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50%였죠. 미국 총통화의 GDP 비율이 지금 팬데믹 직전에 70%였잖아요. 요 지점입니다. 지금 93%잖아요.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통화 증가율이 지금 꺾이고 있다. 라는 얘기는 너무 조금 저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마켓이나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금융위기에 어쨌든 잠재적 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좀 지나친 금융 완화 정책의 후유증에서 약한 고리가 조금 터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2008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GDP M2 비율을 갖고 있고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여전히 주식 시장이 여전히 유동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쪽으로는 물가 잘 안 잡힐 거다. 여러 가지 공급적인 요인들 뭐 지금 어제부터 불거진 유가 상승 이런 요인도 있지만 돈을 이렇게 안 풀었으면 물가 이렇게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통화 정책이 미친 물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통화 막 늘어날 때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손해 본 거네요, 그죠? 그런 셈이죠. 계속적으로 이런 M2 GDP 비율을 만들어 놓고 연착륙의 플러스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연준이 굉장히 고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하반기에 마이너스 1% 성장률은 주식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정말 잘 극복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주식시장이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금리가 피크아웃 한다는 거는 저는 호재라고 봐요. 4월달, 5월달 증시에. 그리고 하지만 높은 단기금리 지금 1년 미만은 국채라고 안 그러고 트레저리 비리라고 그러잖아요. 트레저리 비리 3개월짜리가 5%예요. 6개월짜리도 5%고. 그러니까 거의 무혐의잖아요. 그렇죠. 네, 롤오버 하면 5%는 그냥 미국 정부가 주는 겁니다. 지금 S&P 500 PER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18배라고 하면 1 나누기 18 하면 5.6%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6%에서 5% 빼면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당하면서 국채 수익률보다 초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60bp밖에 안 돼요. 0.6, 0.6밖에 안 돼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큰 자금들, 정말 연기금이라든지 큰 자금들, 좀 장기적인 자금들은 이게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트레이딩 장세고 굵직한 추세적인 장세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단기 금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떨어지겠습니까? 연준이 피벗을 한다라는 것이 가시화돼야 떨어져요. 금리 인하. 네. 장기 금리는 하반기 경기 침체 온다. 그리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못 올린다라는 것으로 3%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머물 수 있다고요. 근데 단기 금리는 연준이 적어도 뭐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서는 가을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쪽의 기대가 조금 현실화돼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네. 저는 앞서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은행 문제가 더 이상 더 크게 경기를 끌어내리지 않는 한.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말씀은 사실 100점은 아니지만 70점은 맞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가 크레딧 이벤트 큰 게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상업용 네. 건물이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이러면 없다라는 금리 거죠. 인하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무조건 네?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교적 SVB나 이런 이벤트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금융위기나 네. 이런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타격이 전제.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일본도 문제 없고, 네. 그죠? 네. 뭐 이런 문제 그러면 이제 주가는 뭐 레인지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보시면서 네. 네.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기 금리는 4월 달과 5월 달에는 내려갈 안정된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고. 이 상태에서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율은 뭐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달러 강세는 아니다. 네, 그러면 사실 100에 가까운 약세가 될 것 같고요. DXY 달러 인덱스가. 네. 네, 그러니까 100을 깰 정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좀 지금 불확실하니까 어떤 경기 침체인지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달러 아주 초약세는 어려울 거고 아마 100을 깨도 잠깐 깨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뭐 지난해 보여줬던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처럼 달러 강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 한 가지만 네네. 말씀드리면 이 앞서 이제 조금 그 숨겨진 뭐 문제 중에 올해는 지금은 2008년도에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부실 대출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 상업용. 네, 상업용 부동산이 과열이 문제인데 최근에 15년간 주택 투자는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집값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네네. 서프라임 사태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에 2002년을 100으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실질 가격 기준이거든요. 네. 2012년 달러 기준으로.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계속 올랐죠. 계속 투자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긴장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2008년 3월 16일 베어 스턴스가 JP모건에 흡수 합병되는 2008년 3월 달에 미국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시카고 이게 세 개 연준에서 대표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때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정도 스트레스 지수에 불과했어요. 베어스턴스가 저 3월 달에 네. 도산이 가능성이 있었을 때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긴장할 만한 거죠. 앞으로 거리는 멉니다. 하지만 2008년 3월에도 이렇게 낮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터지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처럼 그림자 금융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네네. 너무 이거를 확정적으로 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베어스턴스가 그 모회사가 두산이죠 아마.
자, 이것도 좀 썰렁합니다. 두산 베어스턴 스타니. 자, 우리 김한지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